안녕하세요. 없는 형편에 두 사람 힘을 합쳐 열심히 살면 사는 게 조금 고달플지언정 같이 고생하는 만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이렇게 파혼하게 되다니. 결혼 준비하면서 파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그게 제 이야기일 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이나 예비 신랑 집이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굳이 따진다면 저희 집이 예비 신랑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편이긴 해요. 재산이나 그런 게 더 많아서 형편이 낫다기보단 저는 외동인데 예비 신랑은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더 있거든요. 예비 신랑이 취직하자마자 집에서 나와 혼자 지내고 있는 것도 그 이유가 가장 커요. 부모님 집에서 살면 생활비야 조금 덜 들겠지만 동생들 용돈 챙겨주고 부모님 생활비 보태드리고 하면 모으는 돈이 하나도 없겠다 싶었고 차라리 월세 20만 원 내고 혼자 지내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계산이었거든요. 저도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집에서 나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죠. 일단 독립해 나올 때 집에는 단순히 출퇴근 문제 때문에 독립을 하는 거라고 설명하긴 했지만 저는 예비 신랑과는 반대로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게 부담이 돼서 집을 나온 이유가 더 컸습니다. 제가 직장이 생긴 만큼 부모님을 도와드려도 모자랄 판국에 괜히 저 때문에 안 먹어도 그만인 고기 반찬 끼니마다 하나씩 챙겨주시려고 하고 어떻게든 제가 월급을 받는 대로 고스란히 모을 수 있게 자꾸만 안 해도 되는 지출을 하려고 하시는 부모님이 반대로 부담이 돼서 집을 나온 이유가 더 컸어요. 20대 중후반 많지 않은 나이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게 서로 각자 다른 이유긴 했지만 어쨌든 집에서 나와 독립된 인생을 살고 싶었던 이유도 컸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 다 집에서 나와 살고 있는데 결혼해서 한 집으로 살림을 합치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한 사람분 월세나마 줄일 수 있고 결혼 전에 돈 모아서 결혼하나 결혼하고 나서 돈을 모으나 그게 그거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돈을 모은다면 가정이 생긴 만큼 저희들도 더 아껴 쓰게 될 테고 양가 집에서도 결혼해서 살림 꾸리고 있는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쉽게 기대하지 못할 테니까 여러모로 결혼을 하루라도 일찍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조금 이기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일단 우리가 당장 돈 얼마 들이면서 생색내는 것보다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바짝 고생해서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당장 양가 집에 돈 얼마씩 도와주는 것보다 순서가 먼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은 기대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월세에 새들어 살지언정 부모님 도움 없이 두 사람 힘만으로 한번 잘 살아보자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죠. 결혼을 이른 나이에 하기로 한 만큼 저희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이 2천에 일할 때 필요해서 구매한 중고차 한 대가 전부였어요. 예비 신랑은 현금으로만 3천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도 이쪽 지역이 10평대 오래된 아파트를 전세로 잘 구하면 1억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 둘이서 합쳐 5천이 그렇게 쪼들린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대출 5천 받아서 이자 내는 거나 한 사람분 월세 내는 거나 거기서 거기니까 그렇게 월세 낸다는 심정으로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조금씩 집을 넓혀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한번 맨 땅에 헤딩 한번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꿈도 그렇게 큰 편도 아니었어요. 월급 모아서 살 수 있는 집이 요즘 세상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냥 나중에 아이 둘 낳고 내 가족이서 부족함 없이 살만한 그런 적당한 아파트 구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돈 욕심 그만 부리고 그때부터 우리 두 사람 인생도 즐기고 아이들 키우면서 화목한 가정도 이루며 동시에 가족들도 챙기고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결혼 날짜를 비수기로 잡으면 또 생각보다 많이 아낄 수 있었다 보니 결혼식 날짜 잡는 것도 서두를 게 없었죠. 그렇게 어떻게든 결혼 비용도 한 푼이나마 더 아낄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백방으로 알아보면서 한참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결혼 준비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던 중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하고 한번 같이 식사 자리를 갖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도 그간 바빴던 건지 예비 시댁에 한 달 반, 거의 2달 가까이 밟기를 못했던 것 같아 보였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신랑한테 먼저 얼굴 까먹겠다는 말을 꺼내셨고, 예비 신랑도 예비 시어머니한테 요즘 통 바빠서 시간이 나질 않는다며 그간 어떻게 지내셨냐 안부 인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예비 시어머니가 툭 던지듯 말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인 말이었죠. 니들 결혼한다고 요즘 집 알아보러 다니느라 아주 피곤해 죽겠다고 그런 말을 꺼내왔으니까요. 생각도 못한 말에 저희 둘 다 깜짝 놀랐죠. 집안 형편 힘들다고 땡전 한 푼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난데없이 집을 알아보고 계신다니까 말이에요. 안 그래도 그때쯤 저희가 신혼집 하면 좋겠다고 이래저래 알아보던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 집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 말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비 신랑이랑 제가 다니는 회사가 서로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신혼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위치가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였거든요. 물론 제가 차가 있는 만큼 신혼집 위치가 어디든 간에 조금 유리한 편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할 때도 하루 종일 운전해서 다니는데 출퇴근 거리라도 조금 가까웠으면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모르는 상황일 테니까 집을 어디에 구해야 하는지는 생각도 못하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일단은 입 꾹 닫고 가만히 있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아들인 예비 신랑이 물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예비 신랑은 그날 우리 신혼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집에 대한 이야기는 예비 시어머니가 집을 알아보느라 바쁘다고 꺼낸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지요. 그날 식사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예비 신랑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이왕 집을 해주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그쪽 동네로 알아봐 주시면 안 되냐고 말씀드리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그건 좀 그렇다며 한 발 빼더군요. 예비 시어머니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너무 우리 요구사항을 먼저 말하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면서요. 먼저 어머니가 집을 알아봐 오시면 그때 우리한테 해주려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게 대충 감이 오지 않겠냐고. 우리 모아놓은 돈도 있고 대출도 받을 계획인데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해주려는 돈이 대략 얼마인지 감을 잡고 그때 가서 말을 꺼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남자친구 말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뭐 저라고 당장 2천만 원 가진 게 전부인데 거기다 대고 감이 좋다 배가 좋다 하는 것보다 나중에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와의 관계나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면 일단 당장 내 의견을 고집하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길로 부모님 댁에 들러서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집까지 해준다는데 딸 자식 시집 보내는 입장에 아무것도 안 해서 보낼 수는 없지 않냐며 그 주에 노후 자금으로 준비하고 계시던 적금에 보험도 몇 개 해지해서 현금 4천만 원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예비시댁에서 신혼집을 얼마짜리를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모님 돈 4천에 내 돈 2천. 차 한 대 이렇게 가져가면 그래도 26 나이치고 충분히 손 부끄럽지 않게 가져가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부모님 지원을 받고 나니까 여유가 생긴 만큼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부모님이 돈을 해주신 만큼 제 돈에 남자친구 돈까지 합치면 거의 1억에 가까운 거금이 되었잖아요. 예비 시어머니가 집을 해준다고 한다 치면 암만 그래도 30평대 아파트를 턱하니 해줄 형편이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해주셔봐야 저랑 예비 신랑이 알아봤던 그 10평대 아파트 정도 해주시는 게 최대일 테고 그 10평 남짓한 집에 신혼살림으로 1억을 채우는 게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비 신랑 돈은 따로라고 쳐도 앞으로 결혼식 하면 축의금 들어올 것도 있고 결혼 비용으로 나가는 돈도 이래저래 본전은 치게 될 텐데 그렇다고 당장에 1억이나 되는 큰 돈을 그냥 통장에 묶어두고 놀릴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예비 시어머니가 집을 알아봐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싸리 예비 시댁에서 집으로 해주려던 돈에 우리 돈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이참에 그냥 대출도 하나 받지 않고 적당한 아파트 하나를 매매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비 신랑과 저희 인생 계획에 있어서 몇 년은 절약하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전세로 시작해서 최대한 돈을 모아가지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나가는 그 계획에서 시작 단계부터 몇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건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또 있겠나 싶었죠.
그렇게 예비 신랑에게 우리 집에서도 사천을 지원해주기로 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제 생각도 동시에 이야기했어요. 예비 신랑도 듣고 보니 제 말이 일리가 있는 소리라며 어머니가 집을 구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네 돈 내 돈 할 것 없이 전부 모아 합쳐가지고 집을 매매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기대에 차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는 말이 그 말이 뭔지 딱 알겠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꺼냈던 니들 결혼한다고 집을 알아보고 있다던 그 말이 전후사정 생각 안 하고 맨 처음에 나온 니들 결혼이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희가 착각을 했던 겁니다. 저희 결혼 때문에 집을 구하는 건 맞았지만 저희 살 집을 구해준다는 게 아니고 당신들 이사 나갈 집을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비 신랑 밑으로 동생들이 지내기 좀 더 편한 곳으로 말이죠. 저희 결혼하는 건 결혼하는 거고 이사는 이사대로 따로였던 겁니다. 사실 그걸 가지고 누구 탓을 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김치국을 마셔도 한참 잘못 마신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것 때문에 들고 있던 보험도 잘 모으고 있던 적금까지 깼는데 그거 생각하면 정말 저희 부모님 볼 면목이 없더군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는지도 정말 고민이었어요. 거의 2주 가까이 그 충격에 결혼 준비도 뒷전으로 미루고 걸려오는 부모님 전화도 피하고 혼자서 쓸데없는 고민하는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전하니 사정이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며 오히려 그냥 무심코 던진 말에 그런 착각을 할 만큼 결혼하는데 아무 도움도 못 해준 게 미안하다며 저한테 되려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돈은 이미 그렇게 된 거 그냥 저 결혼하는데 보태주는 돈으로 할 테니 요긴하게 쓰라고까지 하셨죠. 정말 죄송스럽고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계획 하나가 잘못 들이킨 김칫국 한 사발 때문에 완전히 헝클어지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의 배려로 결혼 자금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도 제가 이천에 중고차 한 대 대충 1,000만 원 잡고 예비 신랑 돈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각자 3천씩 반반 결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 예비 신랑도 예비 시부모님께 어떻게 상황을 잘 설명해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아왔으면 좋겠다 싶었죠. 그렇게 되면 반반 결혼 맞춰서 하는 거니 어디서 말 나올 것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게 공평한 거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둘이 각각 7천씩 1억 4천 정도를 해오는 게 되는 거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대출금 껴서 신혼집을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당초 저희 계획에서 한 계단 뛰어넘어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말이죠. 당장 신혼살림이야 혼자 살면서 쓰던 거 가져와서 쓰다가 여유 생길 때마다 하나씩 바꿔나가면 그만인 거고 결혼 비용은 축의금 들어오는 걸로 본전은 뽑을 수 있다고들 하니 그렇게 하는 것만큼 또 좋은 방법이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었나 봅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예비 신랑이 집에서 그 어떤 지원을 못 받아온다고 해도 저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집에서 지원금 받아와서 반반 결혼하자고 한 것도 순전히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으니까요. 애초에 집에서 아무 지원을 받지 않고 결혼하기로 한 건데 이제 와서 집에 가서 4천만 원 받아오라고 한다면 예비 신랑 입장에서는 충분히 난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아무 지원을 못 받아온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예비 신랑을 원망하거나 탓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4천만 원 더 대출받아서 이자 조금 더 내면 되는 일이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꺼낸 지원금 이야기에 오히려 예비 신랑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장남 효자병에 제대로 걸려버려가지고 온 거예요. 4천만 원 이야기를 꺼내니 되려 예비 신랑이 안 그래도 저한테 기니 할 이야기가 있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서 지원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3천만 원을 자기 가족들한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자기가 너무 돈 생각만 해서 여지껏 가족들을 너무 모른 척 했던 것 같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부모님이 왜 이사를 가시는 건가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을 나가 산지도 어언 3년 차가 되어가는데 동생들 편하게 해주려고 이사를 가는 거면 갔어도 진작에 갔으면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예비 시어머니한테 여쭈어봤는데 어머님 대답이 이랬답니다.
혹시나 예비 신랑이 혼자서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힘들면 집에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봐 이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비 시댁이 예비 신랑이 다니는 회사랑 거리가 그나마 가까운 편이거든요. 말인즉슨 동생들 공부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동시에 예비 신랑 네 회사랑 거리가 크게 멀어진다는 거죠. 그럼 예비 신랑이 혼자 지내는 게 힘들어서 집에 돌아오기로 결심했을 때 회사까지 거리가 멀어진 만큼 몸이 고생을 한다는 소리인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결혼을 하기로 한 만큼 더 이상 남자친구가 돌아올 집이 필요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니 그제서야 어머님이 다른 두 자식들 지내기 편한 곳으로 이사를 나갈 결심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간 가족들한테 돈 얼마씩 쓰게 될 게 싫어서 집을 뛰쳐나온 건데 정작 내 가족들은 자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거 감수하고 버티고 있었던 거 아니겠냐고. 한동안 그거 생각하니 밥도 잘 안 넘어가고 그랬다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부모님께 예비 시어머니가 알아보고 있다던 집이 우리 신혼집이 아니라 새로 이사갈 집이라던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하나 고민하던 그 사이에 예비 신랑은 어머님을 따라서 가족들과 새로 이사 가기로 했다는 집을 따라다녀왔다는 겁니다. 위치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먼저 살던 집보다 좋았는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먼저 살던 사람이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부터 여지껏 쭉 그 집에서 살았답니다. 어르신분이라 집이 썩어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 한 번 안 고치고 쭉 말이에요. 그래서 집골이 아주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벽지 여기저기 가구가 놓여있던 자리 뒤쪽으로 곰팡이가 쓸어있고 샤시도 녹이 슬어서 썩어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게 얼마 못 모아놓은 자기 돈이나마 가족들한테 전부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 돈으로 집 고쳐서 살라고 말이에요. 곰팡이 쓸어있는 부분은 벽지로 새로 덮는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더라고. 그게 또 건강에도 그렇게 안 좋다지 않냐면서 결혼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족들한테 큰 거 선물 하나 해주고 싶다는데 마음이야 이해가 가지만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가 일찍 결혼하기로 정했던 게 그만큼 빨리 가정을 꾸려서 우리 삶의 안정도 찾고 그걸 기반으로 가족들도 도와주기로 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마지막으로 도와주자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있는 돈 다 퍼주고 시작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죠. 여지껏 가족들한테 땡전 한 푼 주기 싫다고 독립해 나와서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그게 후회된다고 얼마 안 되는 돈이나마 전 재산을 퍼주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죠. 예비 신랑한테 나라고 우리 부모님 안 도와주고 싶겠냐고. 일단 우리가 먼저 자리를 잡는 게 우선이고 도와드리는 건 그 다음이 되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 말에 한다는 소리가 글쎄. 제가 부모님한테 받아온 돈 4천을 안 쓰고 돌려드리면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입니다. 그게 무슨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냐 했죠. 그랬더니 예비 신랑이 이해가 안 되냐면서 그 돈을 돌려드리면 저희 부모님한테는 여유자금이 4천이나 생기는 거 아니냐고. 자기가 가족들한테 자기 돈 해주는 거랑 따지고 보면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너는 계산을 할 줄 모르는 거냐 아니면 네 편한 대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냐 한마디 따졌습니다. 애초에 없던 돈이 생긴 건데 나는 0이 되는 거고 너는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 계산 똑바로 하고 떠들라고 했죠. 멍청이가 아니고서야 계산을 그렇게 할 리가 없을 텐데 예비 신랑도 그걸 상정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와서 가족들한테 어떻게 퍼주고 싶으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신랑이 입에 거품을 물면서 저한테 따지고 들더라고요. 어차피 그 돈 없이도 하기로 했던 결혼인데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세상에 돈 3천씩 들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자기 3천이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당초 계획이 전세 대출 받아서 1억짜리 집에 들어갈 계획 아니었냐고. 5천을 대출받나 1억을 대출받나 이자 내는 거 계산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니 정 모하면 부모님 돈도 돌려드리고 저도 제 모은 돈까지 부모님한테 드리라고. 그리고 아예 돈 빵원으로 한번 시작해보자면서 끝까지 자기 돈은 가족들을 위해 써야만 하겠다네요. 이날이 때껏 가족들한테 땡전 한 푼 해주는 게 아깝다고. 혼자 지내는 월세에 생활비까지 부담해가며 혼자 쓰고 싶은 대로 펑펑 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갑자기 장남 효자병이 걸려서 가족들한테 퍼주지 못해 안달이냐고.
그렇게 가족들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리면 그냥 맨몸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가족들 뒷바라지 하면서 살라고 결혼도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런 제 말에 예비 신랑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러자고 되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결혼 준비만 거의 반년을 넘게 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무색하게 파혼하고 끝내버리는데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파혼하게 된 건가 싶고 연애 시작했을 때부터 결혼 준비하던 때까지 일들이 다 거짓말 같고 믿을 수가 없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속이 후련해지더라고요. 시작부터 이 모양인데 앞으로 봐야 할 더러운 꼴 생각해보면 차라리 이렇게 된 게 나중 가서 같은 이유로 이혼하는 것보다 100번 나은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지나서 예비 신랑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 저한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집단에는 연애하면서 몇 번 말다툼 했던 거랑 똑같은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제가 연락도 다 무시하고 그러고 있으니 사태의 심각성을 그제서야 깨달았는가 보더라고요. 그날 사과를 했어도 모자랄 판에 이젠 파혼으로 협박까지 하려는 사람인 걸 알았는데 이런 사람과 결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싶었어요. 그렇게 예비 신랑한테 구질구질하게 집까지 찾아오지 말라고 가서 가족들 뒷바라지나 실컷 해주라고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고 얼굴에 소금까지 뿌려줬어요. 재수 온 붙는다고 얼른 꺼지라고요. 26 나이로 부모님 신세지기 싫다고 걱정 끼쳐드리기 싫다고 뭐 하나 가진 거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려고 했던 게 참 후회가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제 걱정만 실컷 하게 만든 격이니 말이에요. 옛날이면 진작에 결혼해서 벌써 애도 있을 나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어린 나이로 이혼녀 딱지 달고 사는 것보다야 이렇게 파혼해서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게 오히려 다행이다 싶습니다. 늦은 나이도 아닌데 천천히 제 능력 쌓아가고 좀 더 준비해서 그 인간보다 좀 더 제대로 된 동반자를 찾으려고요. 예비 신랑은 끝내 자존심 지키려고 했던 건지 여태 모은 돈으로 끝내 가족들 새로 이사간 집 리모델링을 해줬는가 보더라고요. 아들이 파혼까지 해가며 고쳐준 집인데 아무쪼록 가족들이 알콩달콩 그 집에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